홀로 남겨진 영웅의 장례식, 텅 빈 빈소에 찾아온 건 오직 한 명의 낯선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타나 빈소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지막 경례는 모두를 오열하게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한 영웅이 남긴 숨겨진 유산과 가장 쓸쓸한 순간에 밝혀진 운명 같은 인연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울릴 이대호 소방관의 마지막 불꽃을 만나보세요. 창원 외곽의 한 장례식장.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묵직한 정적 속에 희미한 조문객들의 수군거림만이 공기를 가르고 간간히 박서현의 흐느낌이 마른 한숨처럼 새어나왔다.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이런 법이 어딨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평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마지막 가는 길이 이리도 쓸쓸할까요? 70대 후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대호 할아버지의 빈소엔 50대 초반의 박서현 반이 쓸쓸히 앉아 있었다. 상복을 입은 그녀는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눈가는 이미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늠름한 소방관 정복과 이 적막한 빈소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박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제가 마지막까지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홀로 너무 죄송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박서연은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며칠 전 최영진 대표에게 보낸 간절한 이메일. 부디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를. 바로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단체 발걸음 소리. 비록 느렸지만 정연하게 울려 퍼지는 군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이대호 소방관님, 장례식장이 여기 맞습니까? 묵직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례식장 직원의 대답 소리가 들리자 박서현은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갈한 소방관 정복을 입은 70대 초반의 한 분이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번쩍였고 비록 느리지만 베테랑 소방관다운 기품이 느껴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명, 2명, 3명. 조심스럽게 소방관 동료들이 들어섰고 그들의 연락을 받은 더 많은 이들이 빈소를 채우기 시작했다. 해병대 정복에 별 2개가 달린 장군, 깔끔한 정장에 소방 마크를 단 사람들, 100명을 넘어선 인원에 텅 비었던 공간이 훈장들의 은은한 부딪힘 소리와 묵직한 숨소리로 가득 차는 듯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박서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빈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대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중하게 격려를 올렸다. 70대, 80대 남성들이 허리를 곱게 펴고 격렬하게 격려하는 모습. 30대, 40대 젊은 소방관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 그 장면에 박서현의 눈시울은 뜨거워졌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때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70대 초반의 강상국 전직 소방청장이 박서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박서현 씨,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대호 형님이 이렇게 홀로 떠나실 줄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서현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애써 참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청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강상국은 박서현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물었다. 박서현 씨께서 이대호 형님을 마지막까지 돌봐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체 가족들은 어찌 된 일입니까? 박서현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답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버려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박서현은 2년 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때를 떠올렸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남편의 배신과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은 그녀를 하루아침에 혼자로 만들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남편이 남긴 차가운 한마디와 이혼 서류.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어릴 적 큰 불을 겪은 뒤로 불만 보면 가슴이 답답했지만 소방관 아저씨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자신을 알았기에 과거 간호조무사 경험을 살려 개인 간병인 자격증을 땄고 50대 초반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의 첫 환자가 바로 이대호 할아버지였다. 베테랑 간병사 한유리에게 들은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이대호 할아버지는 좀 조심하셔야 해요. 치매가 있으신데 특히 밤에 발작 같은 게 있으세요. 전쟁 트라우마에 소방관 시절 화재 현장 트라우마까지 겹쳐서요. 박서현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애써 참으려 답했다. 아닙니다, 청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강상국은 박서현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물었다. 박서현 씨께서 이대호 형님을 마지막까지 돌봐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체 가족들은 어찌 된 일입니까? 박서현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답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버려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저녁 한유리의 말이 현실이 됐다. 복도 끝에서 섬뜩한 외침이 들려왔다. 다 적군 발견! 불이야! 빨리 숨어! 불이야! 박서연은 이대호의 방으로 뛰어갔다. 이대호는 침대 옆에서 이불을 움켜쥐고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침대 프레임을 긁어대는 손톱 소리,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거친 쇳소리, 그리고 벽에 부딪혀 깨지는 물건들의 파열음이 방 안을 뒤흔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전투 준비! 베트콩이 온다! 불이야! 모두 진압해! 그는 박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아버지, 저예요. 괜찮아요.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이대호는 손을 휘저으며 오지 마! 라고 소리쳤다. 그는 노인이 아닌 젊은 군인이나 불길 속 소방관처럼 보였다. 동료 간병사들이 만류했지만 박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낯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여기는 안전해요. 적은 없어요. 불도 없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전쟁은 끝났어요. 불도 다 진압됐어요. 이대호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서현은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저는 박서연이에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이대호가 박서연의 팔을 세게 잡았다. 작은 비명과 함께 팔이 아려왔지만 박서연은 도망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할아버지의 소나귀가 서연의 팔을 으스러뜨릴 듯 붙잡았고 그의 눈은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다. 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침대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무서우시죠? 저는 이해해요. 다른 간병사들이 박서연 씨 정말 위험해요. 얼른 나와요. 라고 소리쳤지만 박서연은 이대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떤 기분이신지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해병되셨거든요. 밤에 갑자기 깨서 저기 온다, 불이야 하시고 어머니한테 무섭다고 말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요. 이대호는 서서히 손에서 힘을 빼기 시작했다. 해병대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저희 아버지 같아서요. 이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에 휩싸였던 표정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미안해요. 제가 또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박서연은 이대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저희 아버지도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자주 봤어요. 이대호는 박서현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정말로 아버님이 해병되셨나요? 혹시 어느 부대였는지 아세요? 이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잘 모르겠지만 짜빈동이라는 곳에서 싸우셨다는 건 기억나요. 짜빈동? 그 순간 이대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짜빈동? 정말로 짜빈동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이대호는 박서연의 손을 마치 생명줄처럼 잡았다. 이번에는 거칠게가 아니라 간절하게.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수예요. 박민수.
이대호는 그 이름을 되뇌며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막내 민수! 박서연은 깜짝 놀랐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이대호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민수, 어떻게 지내요? 잘 있어요? 건강하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대호의 얼굴이 경직되더니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돌아가셨다고요? 민수가 먼저 갔다고요? 70대 후반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참했다. 박서연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대호 소담관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고. 그분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다라고요. 이대호는 눈물을 흘리며 박서연을 바라봤다. 정말 민수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영웅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호의 울음이 더욱 격해졌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이대호는 박서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저희 소대 막내였어요. 정말 용감한 아이였죠.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박서연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멋진 아이였어요. 착하고 의리 있고. 그런데 먼저 갔다니. 그때 이대호가 박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라도 괜찮다면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민수 딸이라고 하니까 박서연 씨한테 더 마음이 가네요. 제가 가진 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박서연 씨를 돕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네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그날 이후 이대호와 박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대호는 치매 증상이 있어도 박서연만은 확실히 기억했고, 박서연은 이대호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다. 점심시간 다른 간병사들은 잠시 쉬거나 웃음꽃을 피울 때도 박서연은 이대호의 식사를 도왔다. 가끔은 거부하는 그를 설득하느라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고, 연하장애로 음식을 토해낼 때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 위태로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그렇게 박서연에게 이대호는 어느새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대호 씨 요양원비가 또 밀렸어요. 원장과 사무장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가족들 반응은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녀들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마치 기계가 대답하는 듯 감정 없는 통화 종료음이 박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박서연은 충격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이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안 찾아오세요? 이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족,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시리구나. 그들은 나를 버렸어. 마치 낡은 짐짝처럼, 쓸모없어진 낡은 짐짝처럼. 박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대호는 한숨 쉬었다. 나도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려질 줄은 몰랐어. 내 자식들인데. 이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월남전에서 부상 입고 돌아와 김수련과 결혼했다. 아이들 이준영, 이채은, 이현우도 태어났다. 그러나 전쟁과 소방관 시절 화재 현장의 트라우마는 김수련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가족 관계에 균열을 냈다. 엄마, 아빠가 또 왜 자꾸 소리를 질러요? 무서워요. 어린 이준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대호의 눈에는 짜빈동의 밤과 활활 타오르던 화재 현장이 보였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나는 영웅이 아니라 괴물이었겠지. 그 작은 눈망울에 공포를 심어준 내가 과연 아버지라 할 수 있을까? EMF가 터지고 사업이 망하자 이대호는 술에 의지했고 트라우마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멀리했다.
김수련은 그를 끝까지 믿고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대호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수련아, 가지마.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그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넘게 홀로 쓸쓸히 살아갔다. 이준영은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지만 밤늦게 술잔을 기울이며 아버지 하고 중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채은은 바쁜 레스토랑 주방에서도 문득 아버지의 옛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이현우는 담배 연기 속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대호의 집안에 소방관이 들이닥쳐 이대호를 깨웠다. 집안에는 가스 냄새가 가득했다. 여기가 어디지? 이대호는 혼란스러워했다.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가스를 내가 켰나? 혹시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가족은 연락이 안 돼. 병원으로 이송된 이대호는 정밀검사를 받았다. 치매입니다. 혼자 계시기 어려워요. 의사의 진단이었다. 사회복지사가 이대호의 자녀들에게 연락했다.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 이준영은 미국에 있어서 모실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유명 레스토랑 오너 셰프 이채은은 자녀 키우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라고 했고 IT 스타트업 대표 이현우는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답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오게 된 거야. 이대호는 쓸쓸한 표정으로 요양원을 둘러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요양원비를 내줬어.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조차 끊겼고 내 개인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조차 남지 않은 모양이야. 가스 사고 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통장에서 요양원비가 자동이체되는 것도 있고 몇 년 전 소방관 유가족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대호가 박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도 늙었어. 자식들 원망은 하지 않아. 그런데 당신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박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이대로 할아버지를 보낼 수는 없어.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인데 이대로 잊히게 할 수는 없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그녀는 창원시청, 보훈청, 소방청 등 모든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대호의 요양원비가 밀리자 박서연은 자신의 월급에서 그의 요양원비를 내기 시작했다.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 사이 이대호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박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대화도 힘들어졌다. 가끔 박서연을 김수련으로 착각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익숙한 얼굴을 보고도 누구세요? 라고 되물어 박서연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밥 먹을 시간이에요. 박서연이 말해도 이대호는 반응이 없었다. 식사도 거부했다. 할아버지 드셔야 해요. 싫어. 먹기 싫어. 억지로 먹여도 토해냈다. 연하장애가 시작됐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다. 이 나라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던 저녁 박서연은 유튜브에서 최영진 시민단체 대표의 인터뷰를 보았다. 창원에도 소리 없이 희생하신 영웅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해병대 출신이자 보훈 관련 공직에 있었던 최 대표의 진심에 박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이분이라면 할아버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답장이 없자 사무실까지 찾아갔다. 제발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대표님을 뵙게 해주세요. 이대호 할아버지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분의 영웅이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어요. 비서는 너무 많은 업무에 치여 중요한 메일을 놓치기 일쑤였고 박서연의 간절한 메일은 스팸함에 갇힐 뻔했다. 박서연은 실망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마지막 영웅의 길. 12월 어느 날 간호사가 다급히 박서연을 불렀다. 박서연 씨, 이대호 할아버지 상태가. 이대호는 거친 숨을 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서연은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는 듯 멀어져 갔다. 흡인성 폐렴 같네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어두운 표정에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세요. 평생을 불길 속에서 전쟁터에서 너무나 힘드셨죠. 이제 편안히 쉬세요. 밤 11시 이대호는 힘겹게 눈을 떴다. 서연아, 내 할아버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영웅이셨고 제 삶의 빛이었어요. 부디 편안히 가세요. 제발 편안히. 박서연은 오열하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수 만나면 안부 전해줄게. 그 말을 끝으로 이대호는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다. 박서연은 만연자실했다. 간호사가 장례식장 준비를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외면했다. 미국 변호사 이준영은 저희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냉담하게 말했다. 이채은, 이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서연은 허탈했지만 자신의 적은 예금을 털어 홀로 이대호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빈소에 홀로 앉아 울었다. 한편 최영진 시민단체 대표는 뒤늦게 박서연의 이메일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이대호 소방관의 이름은 최영진이 과거 고위 공무원 시절 관여했던 대형 화재 진압 및 구조 현장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대호 소방관, 이 이름 낯설지 않은데? 설마 그분이? 그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지만 이대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그는 즉시 강상국 전직 소방청장에게 연락했다. 강 청장님, 이대호 소방관님이 어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도 없다고 합니다. 해병으로서, 소방관으로서, 그리고 전우로서 국가 영웅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해드립시다. 장송곡이 흐르는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과 소방관 동료들이 빈소로 모여들었다. 텅 비었던 공간은 곧 웅장하고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찼다. 전우들이여, 동지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대호 중사님을, 우리의 영원한 영웅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러 왔다. 형님 가시는 길 절대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자. 강상국 청장의 외침에 전우들은 단결! 이대호 중사님께 경례를 외치며 절도 있게 경례했다. 박서연은 감격에 젖었다. 할아버지 보셨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상국은 박서연에게 이대호의 옛 동지들을 소개했다. 박진우 대기업 회장, 김민중 교수, 오지혜 의사 등 사회 각층의 명망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이대호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냈다. 형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그 불길 속에서 잃었을 겁니다. 형님은 저의 영웅이자 저희 가족의 영웅이셨습니다. 박진호 회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고 김민중 교수와 오지혜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박서연은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면모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박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이 말에 전우들은 박서연에게 더욱 귀 기울였다. 강상국은 이대호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그날의 짜빈동 전투를 회상했다. 그날 밤 짜빈동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에서 총성이 난무했고 우리는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호 중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대호가 106mm 무반동총을 들고 홀로 적들을 막아서고 탄약이 떨어지자 야전삽과 총검으로 맞섰으며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박민수 이등병을 포함한 14명의 부상병을 동굴로 옮겨 살렸던 영웅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중사님, 탄약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끝입니까? 박민수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울렸을 때 이대호는 끝은 아직 멀었다. 우리가 해병이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한 발이라도 남았다면 끝까지 싸운다. 라고 외쳤다고 했다. 민수야, 눈 똑바로 떠. 너는 살아야 해. 네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는 반드시 살아 돌아간다.
이대호의 투혼과 희생 덕분에 모두가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 빈소는 숙연해졌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런 영웅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최영진 대표는 이대호의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이건 시민사회와 국가의 책임이자 해병대 전우이자 소방관 동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발인이 시작되었다. 장례식장 앞마당에는 해병대 전우들과 소방관 동료들이 도열했다. 관 위에는 태극기와 소방청기, 해병대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상국 청장의 우렁찬 이대호 소방관님을 모시고 갑니다. 라는 외침에 300명은 단결 이대호 중사님께 경례를 외치며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다.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간 박서연이 앞으로 나갔다. 할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아버지를 만나면 저 대신 전해주세요. 영웅과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대호의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2024년 1월 창원방송 뉴스에 최영진 시민단체 대표와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는 이대호 소방관의 쓸쓸한 죽음을 알리며 국가의 미흡한 예우를 비판했다. 월남전에서 14명의 전우를 구하고 이후 평생 소방관으로 헌신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신 이대호 소방관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치매에 걸려 가족들에게 버려진 채 요량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영웅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영웅을 가족이 버렸다고? 자식들은 양심이 있나? 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태극 무공훈장 추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변호사 이준엉은 시애틀에서 유명 레스토랑 오너 셰프 이채은은 손님이 펼쳐놓은 신문에서 IT 스타트업 대표 이현우는 동료의 말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접했다. 이준영은 로펌의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오고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채은의 레스토랑 손님이 급감하고 부정적인 리뷰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현우의 스타트업은 중요한 투자 유치가 위태로워졌다. 그들은 단순히 외부의 시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이준영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려 했지만 자신이 무서워하며 피해버렸던 순간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이채은은 밤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울었고 이현우는 술에 취해 아버지, 제가 불효자입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면했던 아버지의 삶이 이토록 위대하고 그의 마지막이 이토록 쓸쓸했음에 깊은 충격과 자책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남매는 각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6개월 후 최영진 대표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2024년 7월 보훈처는 고 이대호 소방관에게 태극무궁 훈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 1급으로 인정했습니다. 보상금은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최영진은 즉시 박서연에게 전화해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박서연은 전화기를 들고 울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문제였다. 법적으로는 자녀들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아버지를 버렸다. 최영진은 이대호의 자녀들에게 연락해 회의를 소집했다. 박서연도 함께 자리했다. 이준영, 이채은, 이현우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고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최영진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말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대호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와 사회가 그분께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제 탓도 있습니다. 그의 진심에 자녀들은 놀랐다. 그는 자녀들 각자의 힘든 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언론의 비난에 상처받았던 그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여기 박서연 씨는 끝까지 대호 형님을 책임졌습니다. 형님도 박서연 씨를 딸처럼 여기셨을 겁니다. 최영진은 무릎을 꿇으며 간곡히 부탁했다. 형님이 나라를 위해 싸워 얻은 이 보상, 그 보상을 박서연 씨께 일부 나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서연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저는 그때 이준영이 일어났다. 대표님, 일어나십시오. 저희는 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했던 저희가 어찌 이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채은은 박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서. 이현우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박서연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보상금을 양도하겠습니다. 이준영이 확고하게 말했다.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이채은이 덧붙였다. 최영진은 아니요, 자격이 없지 않습니다.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저 그동안 고생하신 박서연 씨에게 일정 부분을 양도하길 권한 겁니다. 그게 형님이 원하실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은 가족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중재했다. 세 자녀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진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호 형님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될 즈음 최영진 대표는 이대호의 유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봉투 안에서 손때 묻은 통장과 함께 바삭거리는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오래된 봉투 안에서 손때 묻은 통장과 함께 바삭거리는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희미한 잉크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편지는 이대호의 글씨로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다. 최영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었다. 네, 사랑하는 아내 김수련, 그리고 나의 아이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너희 곁에 없을지가 모르겠구나. 평생을 너희에게 짐이 되었던 못난 아버지였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 세상에 남은 나의 마지막 재산, 부디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써주었으면 한다. 특히 불길 속에서 가족을 잃은 소방관 유가족들을 위해 나의 마지막 불꽃이 그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최영진은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어진 글을 읽었다. 그리고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너는 나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과 같았다. 내 아버지를 살린 것에 대한 인연, 그리고 어린 시절 불길 속에서 내가 너를 안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던 거겠지. 너의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 정말 고맙다.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너희의 삶이 나의 마지막 불꽃이다. 이대호 드림. 최영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곧바로 박서연에게 연락해 이 편지와 함께 이대호가 익명으로 기부했던 사실을 알렸다. 박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다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까지. 할아버지는 정말 진정한 영웅이셨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아파트 화재 사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고 나온 소방관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박서연은 이대호가 마지막까지도 남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대호의 진정한 영웅정신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 후 1년이 흘렀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른 아침부터 포근한 봄 기운이 감돌았다. 이대호 소방관의 묘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대호의 묘소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해병대 중사 이대호, 1940년 3월 15일, 2022년 12월 19일, 태극 무공훈장 추서, 짜빈동 전투 영웅, 14명을 구한 용감한 전사,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원한 소방관. 묘비 양옆에는 태극기와 소방청기, 해병대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 뒤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참석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박서연은 묘비 앞에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곧이어 최영진 대표가 도착했다. 형님, 또 왔습니다. 최영진은 묘비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했다. 강상국 전직 소방청장도 도착했다. 대호 선배님, 1년 만이네요. 이어서 박진우 회장, 김민준 교수, 오지혜 의사 등 전우들과 동지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이대호의 자녀들도 도착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준영은 묘비 앞에서 깊이 절했다. 이채은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채은이에요.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었던 건 저도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정말이지 그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죄송했습니다. 이채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박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이현우는 자신의 아들인 초등학교 3학년 손자 이진우도 함께 데려왔다. 진우야, 인사해.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진우예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했어요. 이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박서연과 이대호의 자녀들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 박서연 씨, 반가워요. 진우 씨, 잘 지내셨어요? 박서연은 이진우를 안아주며 웃었다. 이채은도 박서연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다. 저희 오늘 같이 점심 먹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모습이었다. 잠시 후 강상국 청장이 나서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다. 이대호 소방관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경례. 4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영웅을 향한 존경의 인사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